어르신 당장 차 세우세요. 뒷범퍼 아래에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습니다. 평범한 어느 오후 기름을 넣으러 들른 주유소에서 생전 처음 보는 청년이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70평생 남에게 원한 살 일 없이 정직하게만 살아왔는데 대체 누가 내 차에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범인을 잡고 보니 제가 믿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적기 끝에 매달려 있던 진실은 절망이 아니라 눈물겨운 반전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서울에 살고 있죠. 남들은 혼자 적적해서 어쩌냐고 하지만 저는 제 손때 묻은 낡은 SUV를 몰고 시장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는 지금의 생활이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주변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낯선 검은 차가 세워져 있다가 제가 나오면 슬그머니 사라지질 않나. 밤늦게 누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면 아무도 없었죠. 엄마, 요즘 세상이 흉측해요. 문단속 잘하고 웬만하면 멀리 다니지 마세요. 큰아들은 전화할 때마다 부쩍 걱정이 늘었습니다. 유독 효심이 깊은 아들이라 그런가 보다 했지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러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오르기 전 자주 들르는 단골 주유소에 멈춰섰죠. 가득 넣어주세요. 지갑을 꺼내려는데 세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청년이 제 차 뒷부분을 유심히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이거 위치 추적기 아니에요? 청년이 가리킨 손가락 끝 차체 밑바닥 깊숙한 곳에 검은색 작은 기계가 강력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왜? 혹시 요즘 유행한다는 고령 운전자 대상 범죄인가? 아니면 괴한이 나를 납치하려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청년의 손을 붙잡고 저는 우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그거 알게 되셨어요? 사실은 제가 붙인 거예요. 심장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니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이걸 왜 붙여? 엄마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아니? 아니면 내 재산이 탐나서 어디 가는지 감시하는 거야? 저는 주유소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남편 죽고 금지옥 옆 키운 아들이 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감시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들은 당장 달려오겠다며 울먹였지만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더군요. 강원도 친구들에게는 몸이 안 좋다고 거짓 연락을 했어요.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만 있었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계속 울릴 게 뻔했고 어떤 변명도 가슴에 박힌 이 무거움을 덜어낼 수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밖이 어두워졌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정말 길었어요.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던 습관도 끊겼고 밥도 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들이 직접 찾아왔는데 문 밖에서 엄마, 저예요, 민호 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안에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고 아들은 제발이요. 5분만 이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저도 눈물이 흘렀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 후 거의 1시간 동안 아들이 대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유리창 사이로 살짝 본 모습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지만 당시에는 분노가 더 컸어요. 이틀째 되는 날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의 문자 수십 건을 무시한 채 영희에게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대부분 들어주다가 처음엔 좀 이상하긴 하네라고 했어요. 제가 배신이지 라고 외치자 영희는 동의하면서도 아들이 왜 그런 걸 붙이는 거지? 라며 궁금해했습니다. 제 분노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영희는 평소 아들의 행동이 어떤지 모르니까 아직 전체 상황을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영희는 제가 화났을 때 항상 하지만 이라며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유일한 친구였는데 그때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다시 온 줄 알았는데 문 밖의 목소리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보다도 더 자주 연락하고 제 생일에는 아들보다 먼저 축하 전화를 하며 명절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한 손에는 큼직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후 수진은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는데 남편이 말리기까지 했지만 제게 꼭 알려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깊게 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3달 전부터 몸이 안 좋아졌다는 것, 그것도 췌장 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봉투에서 진단서를 꺼내 읽어주자 11cm 크기의 종양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다음 주 입원이라는 말에 왜 이제야 자신에게 말하는 건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남편과 함께 아직 알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지만 곧 다른 감정들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봉투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보여주려 했습니다. 낡은 수첩을 펼쳤을 때 아들의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고 페이지를 넘기며 읽다 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월 3일 기록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이 천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일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네요. 시장에서의 시간, 친구를 만나는 순간들,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 후 함께 가고 싶은 마음, 혼자 운전할 때 길을 잃을까봐 염려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찬 기록이었습니다. 혹시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혼자 여행을 떠나신 건가 싶기도 한다. 엄마가 새로운 걸 하시는 건 좋지만 그래도 자꾸만 걱정이 된다. 그 다음 밤 엄마 차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오지 않았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서도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수진이가 엄마 곁에서 봐주겠다고 했지만 자연스럽게 돌보는 건 쉽지 않다. 직접 할 수 없는 게 가장 답답하고 남은 수술을 생각하면 엄마가 혼자 남겨질 상황이 자꾸만 떠오른다. 아직 그걸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수첩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기면 계속 아들의 기록이 있었고 날짜마다 엄마 차가 어디를 갔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아들 자신의 마음 상태까지 적어둔 것들이 보였습니다. 메모장에는 아들이 적어 내려간 글귀들이 가득했습니다. 6월 15일 엄마가 오늘 시장에서 3시간이나 머무르셨다. 다리가 아프실 텐데.
나중에 수술 끝나면 꼭 같이 가야지. 7월 2일 오늘은 엄마 차가 아빠 산소 근처에 오래 머문다. 또 울고 계신 건 아닐까? 내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엄마. 수진이의 기록을 보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려 했지만 간신히 나왔다.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건지 물었고 수진이는 감시가 아니었다고 어머니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거라고 눈물로 설명했고 그 밤 나는 아들의 수첩을 반복해서 읽으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분노가 아닌 죄책감이 마음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아들이 무서운 병을 진단받고 혼자 그 공포와 씨름하며 엄마를 지키려고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했던 말들 하나 둘 떠오르며 아무한테도 감시당하기 싫어. 이미 다 끝났어. 엄마한테 오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떠올랐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진에게 전화해서 민호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수진이 주변 의원에서 진찰 중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직접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병원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자 낡은 차에 올라탔고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빠르게 운전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고 눈물로 앞이 흐릿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이 진찰실에서 나왔다고 알려줬다. 진찰실 앞에 섰을 때 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환자복은 입지 않았지만 얼굴은 내가 기억하던 모습과 달라 보였습니다. 살이 빠져볼이 들어가 있었고 눈 아래에는 깊은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보자 동공이 넓어졌고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눈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렸고 나는 말없이 달려가 아들을 안았고 아들의 몸이 내 기억보다 훨씬 더 얇아져 있어 우리는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진찰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병원 복도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고 자신이 미안하다고 하네요. 나는 왜 혼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아들은 자신이 걱정을 끼칠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수술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장 무섭다고 하니 나는 아들의 볼을 잡고 이마에 붙이며 죽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다행히 2주 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사에게 잘 넘겼다는 말을 들었고 지금은 회복 중이며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검은 추적기는 차에서 떼어냈지만 그 수첩은 여전히 곁에 두고 있습니다. 때때로 꺼내 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랑의 추적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의 사랑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아들이 감시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로 그 추적기를 붙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아들은 자신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엄마가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랐고 그래서 기계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나는 여기 있다는 신호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란 이런 것이며 우리 주변의 행동들이 항상 우리를 해치려는 것만은 아니며 때로는 우리를 놓지 않으려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